우리가 가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가학 활동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을 보면서 실험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회세책에. 그럼 실험이라는 활동은 실험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가 명확히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적 논리에서 벗어난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바스카는 거기서의 주체, 실험자라는 것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지금 선생님은 경험지적 개인에서 총치적 개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맨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실적으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생각하기로는 이 총치적 개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적으로 제가 공부하다는 계급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적 근거에서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봤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이라는 어떤 실제적 사회변동의 주체를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는데, 네. 바스카적 의미의 총치적 개인이라는 것이 만약 계급론 자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 한 번도 계급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네. 그럼 주체라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상정하는가. 네.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했듯이 사회과학에서 어떤 것들을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나타내는 기제가 있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같이 평가하고 이것은 다 주체를 상정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럼 그 주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와, 이 역시 반장다운 질문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바스카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체는 분명히 노동자,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로서 얘기했던 노동자 주체는 아니에요. 전통적인 의미로서. 그 전통적인 의미란 말로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역사적인 실체로서의 노동자 계급, 그거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정하는 노동자 계급 다르잖아요. 역사적 실체란 말은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했던,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 힘을 가졌던 이런 걸 이제 역사적 실체로서의 노동자 계급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노동자 계급하고 막스가 자본론에서 서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박탈당한 그 이론적인 계급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형성이란, 역사적 형성이란 말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죠. 그렇죠. 네. 그죠? 그리고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실체가 없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죠.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스카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체는 노동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게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넓은 의미에. 그럼 그런 걸로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건가요? 이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주체로서의 계급으로 네.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상정할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론적 주체하고 역사적 실천적 주체가 결합되는 거는 사실은 역사적 우연이죠. 아까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게 인지적인 요소, 이론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서적인 것, 그 밖에 다른 심리적, 생리적 이런 것들의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 실체라는 의미로서의 주체를 얘기할 때는 행위 주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 행위 주체는 이론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서적인 거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론적인 의미의 노동자 계급하고 현실 속에서의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거가 이론적 계급과 어떤 관계에 있는 가 상당히 우연하게 결합되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바스카 입장에서.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바스카는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실천가들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계몽된 사람들이야말로 주체로서의 가능성, 이성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걸 총체적 개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총체적 개인이란 말은 제가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스스로 계몽된 개인으로 얘기하면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총체적 개인주의라고 표현했던 거는 총체성을 한 개인이 다 달성해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자각에 의해서 총체성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주 지식인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적 조건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학교의 교육이나 또는 사회적인 관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각에 의존하지 않고 저절로 총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일자무식이라고 하더라도 총체적 개인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사회주의를 가려면 이래야 돼라고 이데올로기 붙는 거에 대한 저는 염증이 생겼다는 말이죠. 하나만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우리를 포획해 들어오는 그 기제들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그 조건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파열을 낼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다. 난 이것이 과학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계몽된 자라고 얘기할 거냐라는 질문은 남아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예컨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계몽된 사람이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잘 분석한 사람이 계몽된 사람이냐, 이런 거죠. 사실은 거기서도 좀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는데, 저는 자본주의를 분석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과의 아주 투명한 논쟁에서 충분히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도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만 자본주의가 분석된 거지, 네 얘기 안 듣고 내 얘기만 해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결코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계몽된 자들이 과연 그런 열린 마음, 과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아니면 그 가치지향적인 실천의 마음으로 접근하느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이제 개인적 총체성이라는 개념으로 관계적 집합체의 계급을 깨잖아요. 이것도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안 깨요. 그건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읽는 게, 그러니까 이 파스칼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가장 큰 수학은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게 저한테는 이제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주의주의와 그 의지주의,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그 좌파들 뭐 이데올로기 내에서 항상 그 감조되던 인간 중심적 사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길을 따라 마치 무언가 만들어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 뭐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이제 실제가 이렇게 열리면서 존재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이런 이제 좀 그 관점들을 좀 관이 가장 중요한데, 되게 미묘하게도 항상 이렇게 가시다가 결론에서는 그 이제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총체적 개인이라는 것의 문제는 총체적 개인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됩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하여간 내 얘기가 정리가 아니 좀 굉장히 잘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총체적 개인이라는 개념이 잘 정리했고요. 총체성이란 말은 우리 지난번에 잠깐 정의했던 것처럼 많은 지식이 모이면 저절로 총체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전체성이죠. 총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부분들 사이의 결합에 의해서 제3의 발현적 속성이 나온다는 걸 이해하는 게 총체성이에요. 총체성이라는 말과 전체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다라는 말로 총체적으로 안다는 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많이 안다 적게 안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분들을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총체성의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되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뭐 단독 정부를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승만이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승만이 그때 단독 정부라도 수립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김정을 체제하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비판적 실제론이 많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예컨대 뭐 반공 통일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고, 그런 종류의 가치 판단들이 왜 나타나게 됐고, 뭐 등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가치 판단이 근거하고 있는 사실 판단이 뭐냐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반면에 이제 그 반공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실 판단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각각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판단이 어떤 것들이 있고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판단들이 어떤 것들이고, 뭐가 뭐에 대해서 더 포괄적인 거고 등등등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종류의 접근이 선생님의 혼란스러움을 조금 덜 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기대가 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200년 전에 과연 우리가 대중들이 문자를 정말로 해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200년 전에 우리 대중들은 아마 90%의 인구가 문맹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맹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식인들이 아마 저 사람들한테 글자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실 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임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식인하고 지식인 아닌 그룹이 분업이라고 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업이 총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자기가 연구한 것만 지식이 아니라 확실히 우리가 믿을 만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도 지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로는 믿을 만한 지식도 없고 학습 가능한 지식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잘 정돈이 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과학자는 있는데 사회과학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 제가 학생들한테 논문 지도하면서 우리말로 쓰여져 있는, 지금 네가 한국 현상을 연구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말로 쓰여져 있는 글도 제대로 안 읽고 영어만 읽어갖고 뭘 하겠다는 거냐, 네가. 이런 얘기를. 역사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덜한데요. 경제현상이나 정치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얘기를 인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러니까 사회과학 공동체가 안 만들어지고 우리의 지식이 안 만들어져서 지식 자체가 이렇게 바스카처럼 어렵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걸 소화해서 전달하는 능력들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유럽에서 한 10년 공부하면 웬만한 애들은 사회과학자 뺨을 때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년을 공부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과학의 후진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문제라는 거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